조용한 밤 잠시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조선의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을 사또에게 버림받은 한 여인과 그 여인이 오랫동안 숨겨 키운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한 여인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불쌍하게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입을 막고 권력이 진실을 덮고 아이의 이름마저 지우려 했을 때 그녀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진실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암행어사가 고을 관아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마침내 아이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날 관아 마당에는 고을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또 한상윤의 호통소리만 울려 퍼졌을 마당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루 위에는 낡은 선비 차림을 벗고 암행어사의 신분을 드러낸 이도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세금 장부와 곡식 문서, 백성들이 몰래 올린 소장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또 한상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고 그의 곁에 있던 아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끝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아이보리 저고리와 깊은 남색 치마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꼭 붙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은 서연이 아니냐. 몇 해 전 사또 나리와 소문이 있었던 그 여인 말이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암행어사 이도겸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고하러 왔는가? 서연은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오래된 옥패 하나와 색이 바랜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홀로 낳아 숨겨 키운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저기 서 계신 사또 한상윤 나리입니다. 그 한마디에 관아 마당은 얼어붙었습니다. 한상윤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또의 비리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던 한 여인의 세월이 드디어 세상 앞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과 암행어사 설화, 탐관오리, 관아비리, 그리고 억울한 여인의 출생 비밀 서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일부 인물과 장면, 대사는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조선시대 사또가 가진 권력,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어려웠던 현실, 그리고 권력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침묵을 견뎌야 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서연이 어떻게 사또 한상윤을 만나게 되었고 왜 아이를 숨겨야 했는지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연은 고을 남쪽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삭바느질과 장터 일을 하며 서연을 키웠습니다. 서연은 어려서부터 손이 야무지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옮기지 않았고 누가 어려운 일을 부탁하면 모른 척하지 못했습니다. 글을 많이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간단한 글자와 숫자는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장터에서 물건값을 따질 때나 편지를 읽어야 할 때 가끔 서연을 찾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일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도왔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었지만 사람들은 서연을 함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단정한 기품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관아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가 병든 뒤였습니다. 관아 안채에 바느질감이 들어오면 서연은 그것을 받아 수선하거나 옷고름을 새로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전들의 옷을 고쳤고 나중에는 사또 집안에서 쓰는 물건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을 사또였던 한상윤은 막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제법 반듯해 보였습니다. 말투는 점잖았고 백성들 앞에서는 공정한 척했습니다. 곡식 장부를 살필 때도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백성의 세금은 백성의 피와 같다. 함부로 거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새 사또가 전임자들과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상윤이 서연에게 눈길을 준 것은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관아 안채에서 젖은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바느질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상윤이 처마 아래로 지나가다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아전의 부름에도 크게 허둥대지 않고 젖은 천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한상윤은 서연에게 직접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는 이름이 무엇인가? 서연이라 하옵니다. 글을 조금 아는가? 조금 읽을 뿐입니다. 한상윤은 웃었습니다. 여인으로는 드물게 손끝도 차분하고 눈빛도 흐트러짐이 없구나. 그 말은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권력자의 관심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의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상윤은 서연에게 점점 더 자주 일을 맡겼습니다. 관아 안채의 수선거리를 핑계로 부르기도 하고 서책 표지의 끈을 손보라며 사랑채 근처까지 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조심했습니다. 사또의 눈에 띄는 것이 좋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상윤은 능숙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가난한 형편을 알고 쌀 한 되를 보내주기도 했고 병든 어머니에게 쓸 약값을 몰래 건네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기침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상윤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그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고을 일이 정리되면 그대가 더 이상 남의 집 바느질로 살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은 서연에게 위험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은 때로 너무 무겁습니다. 서연은 한상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약값과 겨울을 넘길 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더구나 한상윤은 서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리를 지켰고 둘만 있을 때도 처음에는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말했습니다. 관아 마루 위에 앉아 있으면 모두가 나를 두려워하지만 누구도 내 속을 보려 하지 않는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이 사람이 정말 외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외로움과 약자의 외로움은 같은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외로워도 명령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외로워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서연은 그 차이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해 겨울 서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조용하고 가난했습니다. 한상윤은 사람을 보내 장례 비용 일부를 도왔습니다. 서연은 고마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오래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혼자가 된 그녀에게 한상윤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의지할 곳이 없지 않느냐. 내가 그대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 서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몇 달 뒤 서연은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약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산파 노파가 조용히 맥을 짚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가, 내 몸 안에 생명이 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축복이 될지 죄처럼 숨겨야 할 존재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한상윤을 찾아갔습니다. 관아 뒤뜰은 늦봄의 꽃잎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한상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제 몸에 아이가 생긴 듯 합니다. 한상윤은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따뜻함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마치 문이 닫히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상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함부로라니요. 나리의 아이일 수 있습니다. 한상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앞길이 이제 막 열리려는 때다. 조정의 줄을 대야 하고 더 큰 고을로 옮겨갈 기회도 있다. 이런 소문이 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말은 약속이 아니라 권력자가 외로울 때 꺼내 쓴 위로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상윤은 서연에게 돈이 든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멀리 떠나거라. 아이가 생긴 것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이 고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서연은 주머니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켜달라고 온 것입니다. 한상윤은 짜증 섞인 얼굴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들을까 두려워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서연에게 자신이 약속의 증표처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아직 가지고 있느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상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옥패를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라. 내가 조용히 있으면 나도 너를 아주 모른 척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 이름을 입에 올리면 그때는 너도 아이도 편히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날 서연은 관아 뒤뜰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꽃잎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고 멀리서는 백성들이 관아 마당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연의 억울함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돈주머니는 놓아두고 옥패만 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언젠가 아이에게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말해줄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밤새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천을 꺼내 옥패를 감싸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내가 지켜주마. 세상이 너를 숨기라 해도 너는 부끄러운 아이가 아니다. 그날 밤부터 서연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사또의 여인이 아니라 숨겨진 아이를 지키기 위해 혼자 세상과 맞서야 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이후 관아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관아 안채에서 들어오던 바느질감도 받지 않았고 아전이 사람을 보내 불러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여인이 한동안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달이 바뀌고 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밖에 나갈 때마다 허리를 깊이 숙였고 품속에는 늘 낡은 보자기 하나를 안고 다녔습니다. 그 안에는 한상윤이 준 작은 옥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에게 가장 아픈 물건이었습니다. 버리고 싶었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아이에게는 언젠가 진실이 될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마을 끝에 사는 늙은 산파였습니다. 산파 노파는 많은 아이를 받아본 사람이었고 많은 여인의 눈물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만 보고도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아가, 아이아비가 곁에 없구나.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산파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사연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 어미가 울며 품은 아이도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아이도 태어나는 순간에는 모두 같은 숨을 가진다. 내가 살아야 아이도 산다. 그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상윤에게서 듣지 못한 말, 세상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을 산파 노파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문은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서연이 관아에 드나들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누군가는 사또의 이름을 입에 올렸고 누군가는 너무 큰일이라며 입을 닫았습니다. 관아 사람들도 이상한 눈으로 서연의 집 근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아전이 서연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또의 하수인으로 곡식 장부와 세금 문서를 손보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박아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전하라 하셨소. 고을 안에서 쓸데없는 말이 돌면 그대도 곤란해지고 아이도 곤란해질 것이요. 서연은 문 안쪽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박아전은 작은 돈주머니 하나를 문 앞에 놓고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그 돈주머니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음 날 새벽 그대로 관아 담장 아래에 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서연을 몰래 도와준 사람은 주막 여인 월매였습니다. 월매는 장터 입구에서 작은 주막을 꾸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40쯤 되었고 말은 거칠어도 마음은 깊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점점 야위어가는 것을 보고 어느 날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내도 된다. 아니, 안 내도 된다. 내 얼굴이 사람이 먹어야 할 얼굴이다. 서연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월매는 억지로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여자가 혼자 아이를 품고 산다는 게 어떤 일인지 내가 아주 모르는 건 아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된다. 다만 쓰러지지는 마라.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매는 서연의 사연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겨울밤이면 남은 밥을 싸주고 오래된 베네쩌고리 천을 몰래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깊은 밤 서연은 산파 노파와 월매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등잔불 하나만 흔들렸고 서연은 이를 악문 채 긴 밤을 견뎠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서연은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기를 닦지도 못한 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주먹, 세상에 겨우 도착한 숨. 산파 노파는 아이를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사내 아이다. 서연은 아이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붙잡는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은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연은 아이에게 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곧고 맑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준의 탄생은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이가 사또를 닮았다는 말이 나오기라도 하면 한상윤은 아이의 존재를 지우려 할지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준을 집 안쪽 작은 방에서 키웠습니다. 낮에는 문을 거의 열지 않았고 아이가 울면 젖은 천을 품에 안고 달래며 소리를 낮췄습니다. 월매는 주막 손님들에게 서연이 먼 친척 아이를 맡아 기르는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산파 노파도 입을 닫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의심했지만 누구도 크게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사정은 때로 너무 뻔해서 사람들은 진실을 알려 하기보다 편한 소문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서연에게는 그것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아이를 숨길 수만 있다면 어떤 오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상윤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의 점잖은 말투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탐욕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세곡을 더 거두면서 장부에는 적게 했고 남은 곡식을 사적으로 빼돌렸습니다. 가뭄이 든 해에도 세금을 낮추지 않았고 쌀을 갚지 못한 농가에는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소장을 올리면 박아전이 먼저 가로막았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바쁘시다. 헛소리하면 곤장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며 돌려보냈습니다. 한상윤은 겉으로는 고을 질서를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자리와 재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소식을 주막에서 들을 때마다 아이를 품에 더 꼭 안았습니다. 저 사람이 준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준은 8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자랐습니다. 아이는 영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귀를 빨리 알아들었고 낯선 사람이 오면 스스로 방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지만 세상이 먼저 아이에게 숨는 법을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준은 가끔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장터에서 마음껏 놀면 안 됩니까? 서연은 그때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어머니가 너를 조금 더 지키고 싶은 것뿐이다. 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의 눈빛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자랐습니다. 그 조용함이 서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서연은 준이 잠든 밤이면 작은 나무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옥패와 색이 바랜 편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날 산파 노파가 적어준 짧은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패에는 한상윤 집안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한상윤이 서연에게 보냈던 달콤한 말 몇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들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내놓으면 준의 이름은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준은 사또에 숨겨진 아이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가 자라기 전까지는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너무 일찍 꺼내면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숨기면 권력자의 거짓이 영원히 진실처럼 굳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고을 백성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세곡은 늘었고 관아의 창고는 이상하게도 자주 비었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사또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정에 바칠 것은 바쳐야 한다. 법은 사정으로 흔들릴 수 없다. 그러나 밤이면 관아 뒤쪽으로 쌀가마가 몰래 빠져나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농부는 세금을 내지 못해 소를 빼앗겼고 어떤 과부는 남편이 남긴 작은 밭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월매의 주막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사또를 정면으로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관아의 소장을 내기 전에 박아전에게 막혔고 박아전에게 맞서면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침묵도 고을의 침묵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월매의 주막에 낯선 선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도포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신발은 길을 오래 걸은 사람처럼 닳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도겸이라 소개했습니다. 고을을 지나가는 선비라 했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세금 이야기를 하다 입을 닫으면 그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 사또는 백성을 잘 살피는가?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월매는 그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떠돌이 선비라기에는 질문이 날카롭고 장사꾼이라기에는 눈빛이 너무 차분했습니다. 그날 밤 이도겸은 주막 구석에서 세곡 이야기, 박아전의 횡포, 그리고 사또가 오래전 어떤 여인과 얽혔다는 소문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연이 이도겸을 처음 본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막 뒤편으로 월매가 싸준 보리밥을 받으러 왔다가 마당 한쪽에 앉아있던 이도겸과 마주쳤습니다. 준은 서연의 치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곧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는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서연은 경계했습니다. 지나가는 선비가 그런 것을 어찌 아십니까? 이도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길을 오래 다니면 큰 소리보다 끊긴 말이 더 잘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도겸은 준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매와 턱선이 관아에서 멀리 본 사또 한상윤과 묘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도겸은 그날 이후 고을을 더 깊이 살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세곡을 빼앗긴 농부를 만났고 반문서를 억지로 빼앗길 뻔한 과부를 만났으며 관아 문 앞에서 쫓겨난 늙은 백성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말은 서로 달랐지만 향하는 곳은 같았습니다. 사또 한상윤과 박아전이었습니다. 이도겸은 밤마다 주막 작은 방에서 들은 말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마패를 꺼낼 때는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서둘러 모습을 드러내면 진짜 증거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장부의 흐름을 보아야 했고 관아 창고의 곡식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연이라는 여인과 그 아이준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소문인지 한상윤의 가장 깊은 약점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도 낯선 선비 이도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느꼈습니다. 그는 함부로 묻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월매는 어느 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그 선비 보통 사람은 아니다. 어쩌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온 것일지도 모른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지 오래입니다. 월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기다리지 않아도 때가 기다려줄 때가 있다. 서연은 밤에 집으로 돌아와 나무함을 열었습니다. 옥패와 편지, 산파의 기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는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꺼내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이도겸은 주막 뒤편 우물가에서 준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준은 작은 물동이를 들고 있었고 서연은 멀리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아 아전 하나가 지나가다 준의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 아이를 어디서 보았더라. 아이의 눈매가 참으로 낯이 있구나.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전은 장난처럼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위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전의 앞을 막았습니다. 어린아이 얼굴을 두고 관아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피는 법은 없소. 아전은 불쾌한 얼굴로 물러났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집 주변에는 낯선 발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도겸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고을의 장부와 저 아이의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할 때였습니다. 이도겸은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선비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막 작은 방에 앉아 백성들의 말을 하나씩 정리했고 누가 세곡을 빼앗겼는지, 누가 소장을 냈다가 쫓겨났는지, 관아 창고에서 쌀가마가 언제 빠져나갔는지 차분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월매는 그가 단순한 떠돌이 선비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야 할 때와 묻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도겸은 먼저 장터의 쌀가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관아 곡식이 몰래 흘러나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쌀가마에는 관아 창고의 표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것을 사들인 상인은 박아전의 이름을 낮게 말했습니다. 이도겸은 다음으로 곡식 장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관아 장부가 일반 백성의 손에 쉽게 닿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탐관오리가 장부를 완벽하게 숨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욕심은 늘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터의 곡식꾼, 창고에서 일하던 하인, 세곡을 운반한 짐꾼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아전에게 찍히면 다음 해 세금이 2배로 늘 수 있었고 사또의 눈밖에 나면 없는 죄도 뒤집어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도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묻기보다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말을 꺼낼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작은 증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입을 연 사람은 소를 빼앗긴 농부였습니다. 그는 낡은 두루마기를 움켜쥔 채 말했습니다. 흉년이라 세곡을 조금 늦추어 달라 빌었는데 박아전이 오히려 밀린 세금에 벌금을 붙였습니다. 결국 소까지 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는 반문서를 빼앗길 뻔한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세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작은 밭을 관아에 넘기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관아 창고에서 일했던 젊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쌀가마가 뒤쪽 문으로 나갔고 그 가마가 조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터 큰 상인의 창고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도겸은 그들의 말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고울의 억울함은 흩어진 한숨이 아니라 서로 맞물린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아전은 이도겸의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떠돌이 선비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터 사람들과 농부들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아전은 주막에 찾아와 월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묵고 있는 그 선비는 어디서 온 자냐? 월매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는 선비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주막 여인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박아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괜한 사람을 들여 고울 분위기를 어지럽히지 마라. 월매는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고울 분위기를 어지럽힌 것이 선비인지 관아 사람인지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이도겸이 고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또의 비리가 밝혀지면 한상윤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준의 존재가 드러난다면 아이는 평생 사또에 숨겨진 자식이라는 말 속에 갇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나무함을 열었습니다. 옥패와 편지, 산파, 노파의 기록이 희미한 등잔불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펼쳤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한상윤의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언젠가 더 나은 자리에서 그대를 편히 살게 하겠다. 서연은 그 글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종이에 남아도 마음이 떠나면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는 어머니가 밤마다 나무함을 꺼내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서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는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왜 제 아버지를 모릅니까? 그 질문은 언젠가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서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어머니가 아직 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다. 주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아이입니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너를 숨기게 만든 세상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 말에 주는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월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도겸이라는 선비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고을의 진실을 캐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할까요? 월매는 술독을 닦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내놓아야 하는 것은 사또의 이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어야 한다. 내 아이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여야 한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월매는 이어 말했습니다. 복수는 오래 붙잡고 있으면 손을 태우지만 진실은 제때 꺼내면 사람을 살린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안다.
하지만 준이가 평생 숨는 아이로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은 서연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숨겼지만 언젠가는 숨기는 일이 오히려 아이를 가두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산파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노파는 마당에 앉아 마른 약초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없이 앞에 앉자 노파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온 게냐? 서연은 품속에서 산파가 적어준 출생 기록을 꺼냈습니다. 이 기록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노파는 종이를 받아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시간, 어미의 이름, 내가 받아낸 사실은 적혀 있다. 하지만 아이 아비의 이름은 내가 말해야 한다. 내가 본 것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이지 그 이전의 약속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증언하마. 그 아이가 내가 몰래 거둔 남의 아이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아이임은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도 내가 안다. 서연에게 남은 증거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한상윤의 집안 문양이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둘째는 그가 서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셋째는 산파 노파가 적어준 준의 출생 기록과 직접 증언이었습니다. 완벽한 증거라고 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권력자는 늘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글씨를 부정하고 물건의 출처를 의심하고 여인의 말을 낮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랐습니다. 한상윤의 비리는 이미 여러 백성의 증언과 곡식 장부의 흔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죄와 관아의 비리가 함께 얽혀 있을 때 사또의 말은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옥패를 다시 천에 감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울리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의 이름을 밝히는 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주막 뒤편에서 이도겸을 만났습니다. 준은 월매가 잠시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지만 함부로 묻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은 정말 지나가는 분이십니까? 이도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그렇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을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이 묻히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서연은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억울한 말은 오래 묻히면 말이 아니라 병이 됩니다. 이도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에게도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서연은 대답 대신 품속의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옥패와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도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도겸은 옥패를 손에 들고 오래 살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새겨진 문양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한상윤의 집안 문장과 관아 안에서 본 인장 무늬를 떠올렸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문양이었습니다. 편지의 글씨도 살폈습니다. 그는 여러 관아 문서에서 한상윤의 필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획의 끝이 길게 빠지는 버릇, 특정 글자를 쓸 때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비슷했습니다. 이도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것을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고 숨겼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숨어 살지 않게 하려고 꺼냅니다. 그 말에 이도겸은 더 이상 가볍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옥패를 다시 서연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은 고을 비리와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한상윤은 백성의 곡식만 훔친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이름도 훔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이도겸은 창고에서 일했던 하인의 안내로 관아 뒤쪽 창고를 살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창고 뒤쪽 작은 문에는 최근에 수레가 드나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땅에는 쌀겨가 떨어져 있었고 바퀴 자국은 장터 큰 상인의 창고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저는 시키는 대로 문만 열었습니다. 쌀가마가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말라 했습니다. 이도겸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 숨기면 죄가 되지만 두려움 속에서 본 것을 밝히면 증언이 된다. 그는 창고 안을 살피며 장부와 실제 곡식의 양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한상윤을 잡을 그물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아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이도겸과 만났다는 말을 듣고 밤중에 서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 밖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대가 아직도 사또 나리 이름을 붙잡고 있나 본데 세상은 여인의 말보다 관아 문서를 믿소. 아이까지 끌어들여 이를 키우면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다칠 것이오. 서연은 방 안에서 준을 품에 안았습니다. 준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숨게 만든 사람들이지요. 박아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차갑게 웃었습니다. 후회하지 마시오. 내일이면 그 선비도 이 고을을 떠나게 될 것이오.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연은 준을 더 꼭 안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도겸은 주막을 떠나는 척했습니다. 박아전의 사람들은 그가 정말 고을을 떠나는지 뒤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도겸은 고개 너머에서 길을 돌려 다시 관아 뒤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월매는 미리 준비해 둔 백성들의 소장 묶음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산파 노파도 조용히 주막으로 왔고 창고 하인과 소를 빼앗긴 농부, 밭을 잃을 뻔한 과부도 하나씩 모였습니다. 이도겸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해가 기울기 전 관아 마당으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사또 한상윤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농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비님이 묻는다 해서 사또가 답하겠습니까? 그때 이도겸은 품속에서 작은 마패를 아주 잠깐 꺼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나가는 선비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월매는 곧바로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때가 왔다. 오늘 관아 마당에서 암행어사가 사또를 치실 것이다. 서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결심과 두려움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가야 합니까?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옷고름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래, 가야 한다. 내가 죄인이라서가 아니다. 내가 숨어야 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러 가는 것이다. 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나무함에서 옥패와 편지, 출생 기록을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파 노파가 준의 손에 작은 수건을 쥐어주었습니다. 겁나거든 이것을 꼭 쥐고 있거라. 오늘은 내 어미가 오래 참은 말을 하는 날이다. 서연은 준의 손을 잡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길은 길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10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걱정했고 어떤 이는 놀랐고 어떤 이는 이미 무언가를 짐작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한상윤을 찾아가 아이의 이름을 지켜달라 빌던 여인과 지금의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문이 닫히지 않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닫힌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마루 위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소장과 장부, 증언을 적은 종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상윤은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고 박아전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한상윤에게 세곡 장부와 창고의 실제 곡식 양이 맞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상윤은 처음에는 말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흉년이 심해 계산이 늦어진 것뿐입니다. 일부 장부는 아직 정리 중입니다. 그러나 창고 하인과 농부, 과부의 증언이 이어지자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마당 끝에서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서연이 준의 손을 잡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상윤은 그녀를 보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준의 얼굴을 본 박아전도 숨을 삼켰습니다. 이도겸은 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도 고할 말이 있는가? 서연은 무릎을 꿇고 품속에서 옥패와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과 이 아이가 왜 세상에 숨어 살아야 했는지 고하려 합니다. 관아 마당의 모든 시선이 서연과 아이에게 모였습니다. 이제 한상윤이 가장 오래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차례였습니다. 서연이 준의 손을 잡고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자 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곡 장부와 창고 비리를 두고 웅성거리던 사람들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사또 한상윤은 서연과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먼저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일이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암행어사 이도겸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품고 온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차분히 말하라. 이곳은 더 이상 사또 혼자 말하는 자리가 아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천에 감싼 작은 옥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낡은 편지 한 장과 산파 노파가 적어준 출생 기록도 함께 펼쳤습니다. 서연은 먼저 옥패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이 옥패는 10년 전 한상윤 나리께서 제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때 나리께서는 저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고을 일이 정리되면 저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한상윤은 즉시 소리쳤습니다. 거짓이다. 그런 물건은 얼마든지 주워올 수 있다. 여인의 말만으로 어찌 관아를 어지럽히느냐.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도겸은 옥패를 받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옥패에는 한상윤 집안의 문양과 닮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박아전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양을 본 적이 있는가? 박아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 옥패는 아무 곳에서나 나온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도겸은 다음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색이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관아 문서에 남은 한상윤의 필체와 편지를 대조하게 했습니다. 서리 하나가 조심스럽게 장부와 편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회 끝이 길게 빠지는 버릇, 특정 글자에서 붓이 눌리는 모양, 이름을 적을 때의 흐름이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한상윤은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필체라는 것은 닮을 수도 있는 법이다. 그것만으로 나를 몰아세울 수 없다. 이도겸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편지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물건과 글뿐 아니라 사람의 기억도 함께 부른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산파 노파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흰머리를 뒤로 묶은 노파는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산파 노파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도겸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저 아이가 태어난 일을 알고 있는가?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8해 전 깊은 겨울밤 제가 서연 아씨의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기 있는 준입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도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의 아비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있는가? 노파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서연아 씨는 사또 나리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죄가 아니라고, 다만 세상이 아이를 해칠까 무섭다고 했습니다. 한상윤은 얼굴을 붉히며 외쳤습니다. 산파의 말이 무슨 증거가 되느냐. 늙은 여인이 돈을 받고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얼굴이 사또 나리와 닮기는 했구먼. 그 말이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준에게 향했습니다. 준은 겁을 먹고 서연의 치마폭 뒤로 반쯤 숨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보호하듯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이도겸은 즉시 사람들을 제지했습니다. 아이를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라. 이 아이는 죄인이 아니다. 그 말에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사또 나리의 집안에 들여보내 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온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고 온 것입니다. 그 말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한상윤은 끝까지 부정하려 했습니다. 저 여인이 내 이름을 팔아 아이의 신분을 높이려는 것이다.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저 아이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는 사또의 권위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의 앞에는 백성들의 소장, 창고 하인의 증언, 장부와 맞지 않는 세곡 기록, 그리고 서연의 옥패와 편지 산파의 증언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차갑지 않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상윤, 그대는 백성의 곡식을 사적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억울한 백성의 소장을 막고 관아 아전을 시켜 겁박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제 여인의 삶과 아이의 출생까지 자신의 권력으로 덮으려 한다. 어느 하나만으로도 가볍지 않은데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록과 증언에서 모이고 있다. 이도겸은 박아전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박아전은 이미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습니다. 이도겸이 물었습니다. 관아 창고의 쌀가마가 밤마다 뒤쪽 문으로 나간 일을 알고 있는가? 박아전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모릅니다. 이도겸은 창고 하인을 앞으로 세웠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박아전 나리께서 문을 열라 하셨고 사또 나리의 명이라 하셨습니다. 쌀가마는 장터 큰 상인의 창고로 갔습니다. 이도겸은 다시 물었습니다. 백성들의 소장을 막은 일은 어떠한가? 박아전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한상윤은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시선을 본 박아전은 오히려 더 겁에 질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모두 사또 나리의 명이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마당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한상윤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한상윤은 박아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살려고 나를 팔아넘기는구나.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탐욕으로 묶인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서로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도겸은 마패를 들어보였습니다. 나는 임금의 명을 받아 이 고을의 민정을 살피러 온 암행어사 이도겸이다. 지금부터 이 고을 사또 한상윤의 세곡 착복, 소장 은폐, 백성 겁박, 그리고 여인과 아이에 대한 부당한 외면을 함께 조사하여 조정에 올릴 것이다. 마당에 있던 백성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상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마루 위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던 사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던 권력자가 수많은 사람의 증언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도겸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사람들은 모두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또 집안의 인정이나 재산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사또의 자식으로 들여보내 달라 할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의 집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이도 저 사람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이 아이가 부끄러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제가 거짓으로 사또의 이름을 팔았다는 소문을 거두어 주십시오. 셋째, 이 고을 백성들이 빼앗긴 곡식과 억울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요구는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이도겸은 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입니다. 곧고 맑게 자라라고 어머니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그리고 마당에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숨겨져야 할 아이가 아니다. 어미가 홀로 지켜온 생명이며 권력자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뿐이다. 누구도 아이의 출생을 빌미로 조롱하거나 해치지 말라. 그 말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10년 가까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는 말, 숨지 않아도 된다는 말. 그 말이 마침내 사람들 앞에서 선언된 것입니다. 한상윤의 비리는 곧 조정에 보고되었습니다. 관아 창고와 장터 상인의 창고가 다시 조사되었고 박아전이 조작한 장부도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세금을 과하게 낸 농부들에게는 일부 곡식이 돌아갔고 억울하게 빼앗길 뻔한 반문서도 되돌려졌습니다. 물론 모든 피해가 하루아침에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시간과 무너진 마음은 곡식 몇 섬으로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또의 말이 곧 하늘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권력도 기록과 증언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고 백성의 억울함도 서로 모이면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매의 주막에는 오랜만에 조금 가벼운 한숨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을 보며 더 이상 소문 속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킨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한상윤은 파직되어 고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찾아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월매가 대신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 하십니까? 용서를 빌려면 아이가 태어나던 날 했어야 하고 책임을 지려면 서연이 찾아왔던 날 했어야 합니다. 지금은 날이 마음을 가볍게 하려고 찾아올 때가 아닙니다. 한상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준이 서연 곁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상윤에게 달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거리가 그가 스스로 만든 세월의 결과였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한상윤에게 보여준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이도겸은 고을을 떠나기 전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정에 올릴 문서에는 아이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도 필요한 만큼만 적을 것입니다. 아이가 불필요한 소문에 더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겸은 잠시 준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입니까?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바느질도 하고 월매 아주머니를 도우며 살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준이 장터에 가고 싶다 하면 데리고 갈 것이고 글을 배우고 싶다 하면 배우게 할 것입니다.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가 보다 어떤 사람으로 자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도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이미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이름을 주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고듬이라는 이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과 암행어사 설화, 탐관오리, 관아비리, 출생의 비밀, 억울한 여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과 사건은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지만 그 안에는 조선 사회의 중요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지방 수령인 사또는 한 고을에서 행정과 재판, 세금 징수에 큰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바르게 쓰이면 백성을 살릴 수 있었지만 탐욕과 결합하면 백성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그런 지방의 비리를 살피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내려가는 존재로 많은 야담과 설화에서 억울한 백성을 구하는 상징처럼 등장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권력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했던 현실과 그 침묵이 진실로 바뀌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출생의 비밀은 단순한 반전 장치가 아니라 한 아이의 이름과 한 여인의 삶을 되찾는 과정으로 다루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주는 더 이상 주막 뒤편에 숨어 지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터를 걸었고 글방에도 다녔으며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곁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 말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시작은 스스로 고를 수 없지만 걸어가는 길은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다. 주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새겼습니다. 월매는 주막 앞에서 두 모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고 산파 노파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봄날 주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숨겨졌던 아이입니까?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는 지켜졌던 아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걸어가면 된다. 따뜻한 바람이 장터 골목을 지나갔고 서연은 오랜 세월 품고 있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아이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아이의 이름, 그리고 거짓 앞에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 오래된 사람들의 눈물과 지혜가 담긴 야담을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